자, 시작해 봅시다. 그 첫 번째 질문 볼 거고요. 그 조각 질문 뭐 이었는데, 뭐 크게 어려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좀 살펴보고, 그 선택지에서 뭐 연결하기 좀 수월하게 만들어 봅시다. 이제 처음에 그 근대 이전의 조각은으로 시작해요. 자, 근대 이전의 조각은, 그러면서 이제 고유한 미술 영역의 독립적인 작품으로 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근대 이전의 조각은 어떤 미술의 독립적인 작품으로 본 게 아니라, 뭐 신전이나 뭐 사원, 왕궁과 같은 이제 그러한 장소의 일부로 존재했다. 자, 그래서 중세 유럽의 성당에 그 성서와 관련 있는 인물이 있는 뭐 그런 곳에 조각상으로 뭐 왕궁 안에 왕이나 귀족들의 그런 인물상이 있던 뭐 그런 게 이제 근대 이전의 조각이었다라고 했고요. 뭐 그래서 요런 것들 놓였던 것. 자, 이게 그냥 그대로 위에 나타나 있던 자, 이건 독립적인 미술 작품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것은 어떤 장소의 일부로 존재했다는 걸 알려주는 문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조각은 그것이 놓여있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뭐, 왕의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자, 그렇게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기능을 뭐 수행했다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근대 이전에 이 조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었고, 뭐 어떠한 뭐 기능이 있었나, 뭐 요런 식의 얘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인데, 자, 이 문단 보면 이렇게 조각의 장소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렇게 그 장소의 맥락과 의미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됐죠. 그쵸? 자, 즉, 그래서 요것을 그냥 그대로, 근대 이전은 이랬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그게 근대에 와서 좀 뭐야? 자, 근대에 와서 변화가 생겼다. 그치? 응. 자, 일단 종교의 영향력 같은 것도 막 다 약화가 되고요. 자, 왕권도 다 약화가 되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장소가 가지고 있던 권위가 다 퇴색이 되어서 그 장소에 놓인 조각에 부여되었던 여러 종교적인 의미도 결국은 다 약해졌대요. 음. 또한 그렇게 특정 장소의 상징이었던 그 조각이 결국 그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서 그 기존의 맥락을 상실하는 경우도 생겼대요. 그냥 그 장소를 좀 나타내는 그런 어떤 뭐 조각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장소랑 분리가 돼버리면 결국 의미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맥락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이런 문장. 그 전시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 미술관. 자,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 근대적 장소라고 얘기해 준 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근대에는 이제 무언가 전시를 하는,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가 좀 생겨났는데, 뭐 박물관, 예를 들면 박물관, 미술관 같은, 자, 그런 장소. 자, 그런 장소가 막 뭐 출연을 하면서 그렇게 조각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적 감상의 대상인 작품 그 자체로서의 성격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했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순수한 미적 현상이 구현된 독립 작품으로서의 의미가 나타났다. 뭐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근대였죠. 그쵸? 이제 근대 조각의 어떤 뭐 의미가 나오면서 이제 그것이 나타나게 된 어떤 배경, 뭐 이런 얘기였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19세기 이후에 자, 19세기 이후에 더욱더 이제 두드러지게 됐고, 그렇게 작품의 외적 맥락에 구속된 게 아니잖아, 그치? 외적 맥락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품 자체의 그 의미 완결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대요. 음. 그래서 작품 바깥의 대상을 지시하거나 뭐 제한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감상자의 시선을 작품에만 집중을 이제 시키는 그런 아주 단순한 추상화된 작품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작품들은 되게 미술 전시장의 전형적인 그 화이트 큐브라고 해서 이 화이트 큐브를 다시 한번 설명해. 화이트 큐브, 즉, 이러면서 자, 출입구 이외에 사방이 막힌 실내 공간 안에서라고 해서 이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가 뭐다? 사방이 막힌 그냥 그 실내 공간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받침대 위에 딱
좀 떠올릴만 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받침대 위에 놓여 있는 그 자체를 좀 떠올리기 쉽고. 그래서 받침대 위에 놓여서 그 실제 장소와 현실로부터 좀 분리된 느낌을 이제 우리는 받게 된대. 그 조각 자체가 이제 실제 장소나 그 내가 있는 그 현실로부터 좀 분리된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라고 했고, 뭐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자, 그 다음 문단. 자, 이렇게 조각이 특정 장소로부터 이제 독립적으로 나아가고 있었지, 그치? 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 작품 그 자체에만 집중시키게 하다 같은 말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작품 그 자체에만 집중시키는 뭐 이런 거잖아. 자, 이제 그런 경향 속에서 이제 새로운 게 나타납니다. 자, 미니멀리즘. 일단 미니멀리즘이 이제 1960년대 뭐 미국을 중심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자, 이제 이거 설명하면서 작품의 의미가 그 예술가의 의도에 의해 결정하는 걸 최소화하는 꾸밈, 표현 이런 것도 최소화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그런 기하학의 형태래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 자, 이 재료들을 그 있는 그대로의 재료들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썼고, 이제 무의도성이나 단순성 자체를 이제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작품이라기보다 뭐 사물로 인식되는 이제 그러한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미니멀리즘 조각은 감상자들이 걸어다니는 바닥이나 전시실 벽면과 같은 곳에 받침대가 없이 그냥 놓인대. 그러니까 어때? 감상자와 작품 간의 거리가 좀 축소되겠죠. 그래서 뭐 동선에 따라 내가 어디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가면서 그 받침대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동선에 따라서 이제 너무나 개별적인 이제 그런 아주 다양한 의미 형성이 가능해지는 거래. 음.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 조각은 단순성과 추상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거는 그 이전 시기의 추상과의 어떤 공통점이죠. 그쵸? 이런 단순성과 추상성을 가진다는 건 그 이전 시기와의 어떤 공통점이야. 그치? 공통점. 단순성, 추상성, 공통점. 근데 이 전시장이라는 실제 장소의 그 물리적 특성을 어느 정도는 결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침대가 아예 빠져서 그 전시장이라는 그 장소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는 결부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장소의 특성을 어느 정도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이전과의 좀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특성은 그 근대 이전의 조각이 그 장소의 특성에 종속되어 있었던 거, 자, 기억나죠? 자, 그것과도 그냥 다른 것, 좀 차별화된다, 차별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근대 이전의 어떤 그 장소와의 관련성을 이야기했던 그때와 비교해도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뭐 정리하지 않더라도 1960년대 나타난 그 미니멀리즘, 자, 자, 그것의 특징 이야기해 주면서 그 이전과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이야기해 줬네요. 음. 여기 글씨가 너무너무 이상하네. 다시. 자, 특징 이야기하면서 그 이전과의 어떤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도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자, 이렇게 이후 미술에서는 그 미니멀리즘을 통해 부각된 그 작품, 그리고 장소 간의 관련성을 새롭게, 이후 미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 또 이후, 그치, 얘들아? 미니멀리즘 그 이후.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그 어떤 작품과 장소 간의 관련성을 이제 새롭게 좀 뭐 시도해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대요. 자, 그래서 그 미니멀리즘 작품 자체가 그 장소의 관련성을 모색하고 구현한 것이긴 했죠. 그쵸? 자, 그래도 이 미니멀리즘은 어떠냐면 그 미술관이라는 공간 내부에 그래도 좀 제한적이었단 말이야. 음. 자, 그래서 이 미술관 바깥의 도시나 어떤 자연을 그 작업의 장소로 이렇게 뭐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장소의 관련성을 다양하게 실현하려고 한 이제 그것이 뭐다? 자, 대지 미술이다. 그 중에 하나가 대지 미술이다. 자, 그래서 이 대지 미술이라는 것 자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대지의 표면에 어떤 디자인을 해놓고 자연경관 그 속에 작품을 만들어 놓고 뭐 그래서 그 지역이나 환경 그 자체가 작품화되기도 했다. 음. 자, 구체적인 장소의 특성을 작품 의미의 근원, 그래서 그 장소 자체를 그 의미의 근원으로
정말 중심으로 삼는 이제 그러한 작품들도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 작품이나 장소, 감상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의미를 만드는 이제 그러한 미술 형태가 대지 미술이다. 뭐 이랬네. 이제 이렇게 읽고 나서 그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거라고 했고, 이제 이런 거는 결국은 전체적인 주제 문제죠. 그쵸? 전체적인 주제 문제인데, 자, 그럼 논쟁이 벌어졌니? 아니고, 그 통념에 대한 비판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뭐 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 대립적인 관점, 뭐 이런 뭐 다 너무나 뭐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미친 요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의의 대상, 즉 조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흐름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찾아볼게요. 그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인데, 그 대지미술가들은 자연을 창작 작업의 장소이자 대상으로 삼았다. 그 좀 전에 읽은 내용이지, 얘들아? 좀 전에 읽었던 이제 오문단이고요. 자, 뭐, 이 지점에서 뭐겠어요? 여기에서, 음, 뭐, 마지막 문장이죠. 뭐, 이렇게 대지의 표면에 형상을 디자인하고 자연 경관 속에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지 미술이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17번에 1번. 자, 그 다음, 화이트 큐브는 현실로부터 작품이 분리된 느낌을 완화해 주었다. 자, 했는데, 뭐, 당연히 틀렸죠. 그쵸, 여러분? 자, 화이트 큐브가 언제 나왔었니? 그 우리 뭐 설명하다 나온 거니? 그 우리 산문단에서. 기억납니까? 그 산문단에서 이제 19세기 이후의 그 미술 흐름 막 얘기하면서 결국 이렇게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라고 해서, 자,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 즉 사방에 막힌 실내 공간 안에서 자, 화이트 큐브 언제 이야기했는지 알겠죠? 자, 그 안에서 받침대 위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장소하고 현실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받게 하는 이제 여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보면 어때? 이 화이트 큐브는 현실로부터 에이, 자꾸 움직여. 자, 이 현실로부터 이 작품이 분리된 느낌을 완화해주라. 에이, 틀렸잖아. 아시겠죠? 자, 작품이 분리된 느낌을 주는 거잖아. 완화해주는 게 아니라. 음. 자, 그 다음 볼 거예요. 자, 왕권이 약해짐에 따라 왕의 모습을 담은 그 인물상에 부여되는 상징적 의미가 변했죠. 약화됐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변화도 더 구체적으로 뭐 약화됐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어디에 있었니? 자, 이 문단에 있었습니다. 음. 또라라라로. 이 문단 어디야? 음. 자, 이 지점이죠. 뭐 여기겠죠. 그 종교의 영향력이 왕권이 약화되면서 아니, 자, 왕권이 약화되면서 그렇게 권위가 퇴색됨으로 인해 정치적인, 종교적인 의미도 다 같이 약해진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 17번에 3번. 자, 나머지는 셈이 안 짜질 거예요. 자, 너희들이 찾아보세요. 자, 너희들이 찾아서 연결해 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인데, 그 가의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해라. 자, 그럼 가 읽어보면서 이제 무엇과 관련 지을 수 있는지 우리가 봐줘야지. 자, 중세시대의 그 건축, 조각, 회화는 중세시대, 자꾸 까매지네. 자, 중세시대에는, 독자적인 예술 분야가 아닌 기술이나 수공업의 영역으로 인식됐다. 예술 분야가 아니라 그 기술이나 수공업의 영역으로 인식되다. 그러니까 우리 그 조각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세시대의 그 조각, 우리 본문 속에서의 어떤 조각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과 어때요, 이거? 유사하다고 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정치 사회적인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을 했대요. 자, 근데 이르러 미술의 개념이 확립이 되면서 이 미가 인간영예를 지배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원리가 되고 그렇게 종교적인 신비감도 약해지고 그래서 순수한 미적 체험을 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미술관을 포함한 박물관 건립과 맞물린 근대적 현상이다. 자, 이것도 어떠니? 근대에 일어난 어떤
그 조각의 의미 변화. 그 의미 변화를 이야기한 것과 그 배경이 또 어때, 이게? 너무나 유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우리 본문 속에 나와 있던 내용은 사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박물관에서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온 조각. 박물관에서 원래의 장소로 조각상이 되돌아왔니? 일단 이 앞부분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오다. 이거 말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또 근대에 출연한 이 박물관은 작품이 가진 그 수공업으로서의 가치를 강화하는 데 좀. 자, 근대에 박물관 출연한 거 맞아. 자, 그럼 수공업에서의 가치가 강화되었다고 해야 돼? 아니지. 가치는 더욱더 약화되었다라고 해줘야겠지. 자, 그다음 뭐 이 자체가 뭐 결국은 중세의 특징이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그 조각상을 감상의 대상인 작품으로 자, 여긴다는 것은 자, 뭐 이게 이제 근대의 특징인데 자, 그럼 그것은 그것의 정치적, 사회적 기능을 부여한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 뒷부분은 또 중세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작품으로만 여기는 이 자체는 근대의 특징인데 자, 이걸 이렇게 중세의 의미로 연결해서 맞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이 종교적인 인물상이 사원에서 박물관으로 옮겨진 거 맞니? 맞아. 자, 그럼 이렇게 옮겨지면서 그 미의 개념이 예술 분야에서 기술 분야로 확대되라. 뭐 이걸 이렇게 뒤집어도 썩 맞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방향이 반대죠. 그쵸? 애초에 기술 분야였잖아요. 그쵸? 자, 기술 분야였다가 자,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예술 분야로 넘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중세의 종교 건축물의 일부였던 조각상 맞니? 자, 우리 본문 속에서 이렇게 중세의 종교 건축물의 일부였잖아. 자, 그럼 그것이 원래의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거 맞아? 응, 맞아.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원래 종교적 신비감이 유지되기 어렵다. 자, 이런 거가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것까지 이제 우리 본문의 내용이었고, 그럼 이렇게 되면 종교적인 어떤 신비감이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냐? 뭐 이건데, 뭐 이걸 우리 본문이랑 같이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맞다고 해도 되고요. 우리 또 위에 그 보기 속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었죠.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적인 신비감이 시들해진 상태에서 점점 미적 체험을 추구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종교적 신비감은 유지되기 되게 어렵다라고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이제 또 한 번 그 어떤 뭐 보기가 나왔고요. 이제 그거 보기의 어떤 감상 내용 같은 게 남았는데 실제 그 보기를 보면서 언제나 그 지문 속의 내용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 일단 작품을 보자마자 자 볼게. 지금 이 기억에서 작품이 그냥 L자 모양 조형물들을 곳곳에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린 이것을 무엇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니? 그 미니멀리즘하고 연결지어 볼 수 있죠. 기억납니까? 자, 미니멀리즘하고 연결지어서 보면 뭐 받침대 없고 뭐 그러는 거잖아, 이거. 음, 받침대 없고 뭐 동선에 따라서 뭐 개별적 의미 얻는 거 기억납니까? 이런 거죠. 음. 자, 그래서 읽어보면 그렇게 감상해 보니까 정말로 다른 동선으로 감상한 사람들이 각자의 느낌을 비교해 보게 되더라. 아시겠죠? 음. 자, 그다음 니은. 자, 니은도 이제 호수에 설치된 작품이다. 자, 이랬어. 그럼 우린 여기에서 연결시켜 볼 만한 건 뭐니? 여기에서 대지미술이구나. 이렇게 되죠. 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로 그 위를 걸어 다녀 보니까 정말 뭐 물에 잠겼다가 나타나고 뭐 그랬답니다. 자, 그래서 육지 쪽으로 좀 나와서 보기도 하고, 가장자리에 다시 한번. 그 위를 걸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육지 쪽으로 나와서 보기도 하고, 뭐 그랬더니 좀 그때그때 다른 느낌을 받았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이렇게, 이건 뭐 마지막 문단에 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져가서 보면,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지역이나 환경 자체를 작품화하는 것. 그래서 그 장소의 특성 자체를 작품의 의미의 근원으로 삼는 것. 그러다가 결국은 작품, 장소, 감상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 그렇게 의미가 나타나는 거. 자, 이런 게 이제 대지미술이었습니다.
자, 그럼 1번. 자, 기억은? 자, 미술관 그 내부라는 제한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자, 맞니? 자, 미니멀리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니? 미술관 내부에 제한된 공간? 그렇죠. 그럼 그것이 니은과 다른 점, 차이점이라고 해도 됩니까? 네. 자, 그다음 그 기억을 감상하는 그 동선에 따른 자, 이런 것들 아시겠죠? 이 동선에 따른 이 경험이 결국은 각자의 의미 형성을 하게 만든다. 자, 3번. 그 리에는 그 호수라는 자연의 돌과 흙으로 뭐 형상을 만들어 자연 환경 자체를 작품화한 거다. 그쵸? 자, 그다음 리에는 그 위에 주변을 걸으면서 감상하게 되니까 작품의 의미는 이런 말들 좀 전에 읽었다. 이렇게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음. 아시겠죠? 자, 이렇게 결국은 장소와 뭐 위를 보시면 감상자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자, 어떤 특정한 그 조망 위치에 있을 때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기억, 니은 둘 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독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나눌까 해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내용 좀 넘어가시고요. 그 세 번째 질문부터 먼저 오세요. 자, 세 번째 질문도 참 무자비하게 길지. 그치? 음. 네, 일단 그 첫 번째 질문은 뭐 아주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좀 길어서 이걸 선생님이 다 읽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긴 지문은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이걸 다 읽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얘들아. 그래서 좀 끊어서 읽고, 끊어서 풀고, 뭐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설명도 좀 해보고. 자, 볼게. 그 지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이걸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쓸만한 내용이 있으면 좀 써보면서 가지고 얘를 요렇게 해야겠어. 응. 어, 자, 봅시다. 응. 자, 지대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자, 지대는 토지를 빌려주고 얻는 대가야. 이 지대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뭐 그런 논의를 이 고전경제학파라고 해서 같은 뭐 사람 이름도 같이 봐줘야죠. 자, 리카도로부터 이제 뭐 정교화되기 시작했대요. 이 지대와 관련된 그 개념이나 논의가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대. 음. 자, 그러면서 이제 그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차액지대론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그쵸? 자, 이 차액지대론은 지대가 발생하는 무엇, 이유. 자, 이유를 설명하는 거래. 자, 이 차액지대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줘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그 각각의 지역에 이 쌀 생산에만 쓰이는 토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비옥도의 차이가 좀 있어서 각 지역의 토지에서의 쌀 한 가마당 생산비가 그러니까 즉 A에서는 내가 그 물건 하나를 그러니까 쌀이라고 했지 그 쌀을 뭐 한 가마니 내가 생산을 하려면 5만 원이 필요해. 생산비가 이제 5만 원이야. 자, 그런데 B는 6만 원이고 C는 8만 원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생산비 자체는 이 내가 뭐 그러니까 투입한 노동과 자본, 그러니까 생산비 자체가 일단 내가 그걸 한 가마니 생산해내기 위해서 든 돈이야. 그치? 자본. 자본이 드니까. 자, 그런데 자본만 우리가 따지는 건 아니고 내가 결국 거기에서 그걸 생산해내기 위해서 뭘 했어? 일을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노동력도 들어가 줘야 됩니다. 즉 생산비 자체는 이렇게 투입한 내 노동과 그리고 돈, 그 자본에 대한 대가여서 결국 이 쌀의 가격은 생산비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즉 쌀의 가격은 생산비하고 뭐다 똑같은 거다. 음, 쌀의 가격 자체가 생산비하고 똑같아. 알겠죠? 자, 그다음 이 나라의 쌀 수요량이 적어서 만약에 그 A 지역 토지의 일부만 경작해도 이제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때는 그 전국의 그 쌀 한 가마의 가격이 그냥 그대로 5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쌀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A 지역 토지들도 이제 모자라. 자, 그래서 이제 B 지역의 토지도 경작이 되기 시작하거든. 음.
자, 이때 이 B지역 토지를 경작되는 토지 가운데 가장 열악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자, 이 B지역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한계지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이 B지역 토지가 한계지가 되면 결국 전국의 쌀 한 가마당 가격이 다 6만 원으로 결정된대. 자, 이 문장이 좀 중요한 문장이긴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 이전에 그 A 지역에서는 생산비가 얼마였어? 5만 원이었잖아. 그치?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이 B 지역에서 결국 이 한계지까지도 결국 경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B 지역, 즉 6만 원의 생산비가 필요한 이 B 지역에서 결국 경작을 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A 지역에서 5만 원을 실제 생산비로 우리가 얘기했는데 판매비가 얼마가 된다? 판매비가 6만 원이 된대. 그러니까 차이가 생겼지, 그치? 자, 생산비 자체가 원래 그냥 그대로 판매금이었는데, 이제 B 지역에서 생산을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 A 지역에서 5만 원을 들여서 생산을 하는데, 판매비가 6만 원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 이에 따라 A 지역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5만 원을 들여 6만 원을 벌 수가 있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쌀 한 가마당 얼마? 1만 원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득은 사람들로 하여금 A 지역 토지를 이용하려는 경쟁을 유발하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 자, 즉 6만 원, 즉 B 지역에서는 6만 원을 그냥 그대로 들여서 6만 원을 버는데 그것 때문에 A 지역에서는 5만 원을 들여도 6만 원을 벌 수 있게 되면 당연히 누구라도 A 지역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싶어 하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쟁이 생기고 결국은 막 지주에게 땅을 빌리기 위해서 더 높은 지대를 제시하게 되는 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음. 자, 그래서 이 지대는 결국 기존의 A 지역 토지 경작자들이 그들의 추가 소득인 만 원으로 결정이 된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A 지역에서 그들은 자, 5만 원을 실제 생산비로 책정을 해서 지금까지 뭐 생산을 해놨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에 만 원이, 자, 만 원이 지대로 이렇게 붙어서 결국 그들은 이제 이 총 앞서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자, 6만 원의 어떤 판매금을 얻게 되는 거래. 아시겠죠?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만 원의 소득이 아닌 게 되어버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5만 원에 결국은 만 원이 다시 지대로 붙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어떤 뭐 수입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음. 자, 즉 이게 만 원이 뭐로 지대로 빠진다. 여기였네요. 음.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쌀 수요량이 더 늘어나서 그 시 지역 토지가 한계지가 되면, 음, 자, 그래서 이번엔 B가 아니라 이렇게 C 지역 토지까지도 들어오게 됩니다. 자, C 지역의 토지가 무엇이 다시 한계지가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바로. 그러면 A 지역의 토지의 지대는 더 오르고 뭐 B 지역의 토지도 또 지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해보자. 결국은 이렇게 B에 볼게. 자, B는 6만 원이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일단 C 지역. 자, 좀 전에 그 C 지역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생산비가 8만 원이 든다라고 위에 써져 있었거든요. 자, 그럼 B 지역은 지금 현재 6만 원의 생산비가 들거든. 그럼 6만 원에서 이제 그들은 또 어떨까? 결국은 8만 원으로 맞춰줄 거잖아. 그치? 결국 이 C에서 8만 원의 어떤 결국 생산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쌀 자체의 금액이 8만 원으로 통일될 거잖아. 그치? 자, 그럼 결국 이들은 6만 원에서 이제 2만 원의 추가 소득을 더 얻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추가 소득이라고 하면 안 되지. 결과적으로 이 2만 원이 어디로 빠져? 지대로 빠지잖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B에서는 결국 2만 원의 어떤 지대 금액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뭐 6만 원은 똑같네요. 음. 자, 그럼 A 보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좀 전에 A. 자, 즉 A는 그럼 결국 얼마로 맞춰지겠어요? 보면. 자, A도 결국 8만 원이잖아요. 그쵸? 자, A도 결국은 8만 원으로 맞춰질 것이고. 음. 그럼 이 8만 원짜리 선생님이 한꺼번에 썼지만 그럼 이 8만 원은 어떻다고 해야 돼? 생산비는 당연히 5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무엇이 결국 지대 처음에 만 원 들어가고 또 지대 다시 한번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지대만 얼마? 즉 3만 원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결국 그들은 5만 원을 실제 투자하고 결국은 또 5만 원을 이렇게 받는 이제 그 개념이었고요. 결국은 이 3만 원, 이 지대 3만 원의 내용이 결국 그들의 소득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자, 그럼 B 어때요? 자, B도 마찬가지죠. B도 결국은 이 6만 원에 이제 생산비를 들였고 결국 6만 원에 그냥 그대로 소득을 얻는 거였죠. 음. 자, 2만 원은 지대로 나가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남은 내용 이해되나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기업 A 지역의 토지는, 토지의 지대는 더 오른 거 맞잖아요. 그 이전에 비하면 이렇게 A 지역의 토지는 더 오르게 되고, 또 B 지역의 토지에도 뭐다? 이제는 지대가 형성이 되죠. 여기. 좀 전에 봤죠? 2만 원 지대. 자, 지대가 형성이 되죠. 결국 쌀의 가격은 한 개지에서의 어떤 쌀 생산비가 되는 거죠. 결국은 쌀의 가격 자체가 뭐야? 한 개지에서의 그 쌀 생산비로 통일이 돼버리잖아. 얼마가 되겠어? 8만 원이 돼버리겠지. 자, 돼버리고. 한 개지보다 비옥도가 높은 그 토지들의 지대, 그 토지들의 지대는 그 토지에서의 쌀 생산비와 그 한 개지에서의 쌀 생산비의 그 차이의 그 자체였죠. 알겠죠? 그 토지에서의 쌀 생산비, 즉 B만 보더라도 쌀 생산비 6만 원이었는데 그 한 개지에서의 쌀 생산비에 얼마였는데 8만 원이었는데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면 자 그럼 그 차익이 되는 거 맞잖아. 이렇게 2만 원. 그래서 더 열악한 땅이 결국은 한 개지가 되면 될수록 쌀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 맞죠? 그에 따라 지대도 계속 오르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이 리카도는 그 지대를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서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다 8만 원이라면 그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 지대 자체는. 맞지? 자, 지대 자체는 그렇게 생산물의 가격 전체 8만 원. A든 B든 C든 통일된 자, 이 8만 원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즉 잉여 부분인 거다. 그쵸? 자, 그래서 이는 지대를 이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 비용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가서 얻게 되는 그 지주들의 불로소득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지대론에 입각해서 이 헨리 주지라는 사람 처음 나오는 이름인데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대 전액은 그냥 단순히 조세로 걷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대. 자, 지금 좀 자세하게 좀 설명도 좀 해가면서 읽어봤습니다. 자, 사실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본 건데요. 지금 풀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그 문제를 좀 보면 그 33번 문제 같은 거는 뭐 풀 수 없지, 그치? 자, 윗글의 내용 전개니까 이건 다 읽었을 때 좀 주제적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런 건 못하는데, 그 34번에 보면 일단 뭐 보기를 좀 빠르게 보면 이제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차액 지대론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리카도의 차액 지대론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좀 읽어볼게요. 음. 자, 갑국은 곡물 수입의 일부를 수입에 의존해 왔다. 자, 그러나 주변국과의 분쟁 때문에 지금 수입이 완전히 끊겨서 공급 부족,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 공급이 부족해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척박한 땅까지 경쟁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읽은 개념하고 유사하죠. 그쵸? 자, 그 결과 곡물 가격, 기존의 경작지 지대가 올라, 곡물 가격 오르는 거 맞죠, 그러면? 그치? 그렇게 또 지대가 오르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후 주변국과의 분쟁이 해결되자 다시 곡물 수입을 재개할 수 있었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수입 막아야 돼.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지대가 비싸서 곡물의 가격이 되게 높은데 곡물 수입을 여기서 막 하면 우리 지금의 농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을은 염려를 했대. 뭐 이 내용을 우리의 지문과 연결하기 좀 힘듭니다. 자, 근데 끝난 게 아니죠. 이에 대해 리카도는 자기의 차액 지대론에 입각해서 각국의 농업은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곡물 수입을 재개하면 곡물의 가격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고 곡물 수입을 재개하게 되면 그럼 결국 한 개지에서의 농작이 필요 없잖아. 자, 한 개지의 농작까지 척박한 땅까지 경작할 필요성이 없잖아. 자,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곡물의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 그렇게 해서 그 손해는 지주들한테만 그대로 귀속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 리카도의 그 원리를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답이 나오시면 된대요. 음. 자, 그럼 A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즉, 리카도의 결론, 리카도의 이 이야기 속의 결론은 대체 근거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리카도의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냥 그대로 그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에 대한 결국은 답이 될 것이고요. 자, 즉, 그동안의 지대 상승에 대해서는 자, 곡물 가격 상승이 올랐다는 뭐 그런 가격 상승의 결과로 보는 거 어때요? 자, 요게 우리가 좀 전에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었던 거죠. 즉, 지대가 상승하는 거. 좀 전에 읽었던 내용 보세요. 자, 지대가 상승하는 것 자체는 이제 알겠네요. 자, 지대 자체를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는 소득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음. 자, 그러니까 이 지대 상승이 자체를 결국 곡물 가격 상승의 결과다라고 보게 되는 거, 그냥 그대로 이 마지막 문단에서의 어떤 그 내용을 연결했을 때 그냥 옳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35번에 이제 기억의 결과인데, 우리가 이 기억을요, 우리 좀 전에 읽으면서 사실 했어요, 얘들아. 기억납니까? 자, 기억의 결과를 얘기해라. 자, 이랬거든. 자, 기억이 이 지점이었잖아요. 자, A 지역 토지의 지대는 더 오르는 거. 그래서 B 지역에도 결국은 이 지대가 형성되는 거.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내용 확인해 보면 그 A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 지대가 3만 원으로 결정이 되는 거. 그리고 B에서는 2만 원이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사실 그 줄침 부분에 대한 이해는 그 반드시 문제와 연결이 되었을 것이므로 바로 좀 찾아서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자, 아시겠죠? 이렇게 A 지역 토지의 지대는 3만 원이고 B는 2만 원이다. 자, 이렇게 두 문제를 벌써 푼 거예요. 3분의 1 읽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내용은 선생님이 그 뒷 지문은 선생님이 읽어주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그 지문 속에 뭐 내용들 좀 어려웠겠지만 지금 근거 범위를 좀 찾으면서 얘기합시다. 아시겠죠? 음. 자, 보자. 36번. 자,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실제 그 A에서 지금 A 부분만 읽은 걸 거예요. 그죠? 자, A 부분 읽었고, 자, 그 다음에 이 B, C 조금씩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 A는 헨리 조지의 지대 조세론에 영향을 끼쳤다. 자, 1번 어때요? 일단 좀 전에 읽은 내용이었으니까 A 자체가 헨리 조지의 지대 조세론에 영향을 끼친 거 우리 좀 전에 확인했었죠. 그쵸? 더 보지 않아도 3문단에 자, 마무리가 이랬어요. 그치?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 자, 뭐 이걸 다 걷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자, 그들은 불로소득이니까 결국은 다 조세로 걷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음.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 그 A와 B는 모두 지대를 토지 생산물과 관련을 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A를 읽었으니까 보세요. 자, A 자체를 A에서의 지대는 토지 생산물과 관련이 있니?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A는 찾지 않을 거고요. 자, B 내용 보세요. 음, 자, 3문단으로 오시고요. 어,
자, 4문단의 이 지점. 이제 클라크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지대도 토지로부터 얻게 되는 생산물의 생산량 증가분만큼의 가치가 다 있는 거다. 보이죠? 자, 이렇게 지대라는 것도 결국 토지로부터 얻게 되는 그 생산물의 어떤 생산량 증가분만큼의 다 가치가 다 있는 거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또 관련을 시켜두었죠.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B 내용도 좀 확인을 했고, 요거 3문단에서. 자, 그 다음에 이 B는 C와 다르게 이 토지를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 자, 일단 B, 좀 전에 확인했지만, 얘들아, 토지를 다시 볼까요? 자, B를, 우리가 B에서 토지를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뭐 이런 거? 이 토지를 어떤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본다라고 해서 자, 이 지점에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36번에 3번 연결해 볼 수 있거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B는 C와 다르게라고 해서 그 C 지점, 즉 C에서는 그럼 토지를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지 않냐라고 해야 되는데 자,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해 볼게요. 음. 자, 이건 좀 오문단으로 내려와 줘야 하는데, 자, 이 오문단으로 좀 내려오면, 여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음, 이 지점. 자, 즉, 따라서 토지는 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인데, 장기적으로는 뭐 가변 생산 요소야라고 해서, 뭐 단기와 뭐 장기를 좀 나눠보고 있지만, 결국은 생산 요소로 보는 건 맞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 연결하면, 우리가 근거를 삼아서, 아,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달리란 말 안 되고. 자, 뭐 4번까지만 볼게요. 자, C는 한계 생산 이론에 입각하여 지대를 해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사실 있는 그대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얘들아. 자, 오문단으로 오시고, 잉. 자, 마샬은 초기에 뭐 이 이론을 발전시키고, 또 이를 바탕으로 또 고전 경제파의 지대론을 재해석한 사람이고, 뭐 이런 표현들. 자,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또 연결 가능하고. 이제 선생님이 느낄 때는 일단 이 34번 그리고 35번 정도가 좀 어려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다음 내용은 본문의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실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마셜이라고 해서 그 마지막에 좀 길게 설명해 준 그 사람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냈죠. 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또 역시나 보기를 읽을 때 언제나 또 본문 내용 연결해 볼 수 있는 거 떠올리자. 그치? 자, 보자. 자, 공장 부지를 임대하여 빵을 생산하던 기업에서 빵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밀가루 투입량과 노동자 수를 즉시 늘려서 생산량을 늘렸다. 자, 이랬거든. 그럼 이 자체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당연히 가변 생산 요소하고 연결이 되죠. 자, 이게 오문단 내용인데 얘들아, 자, 오문단의 내용은 그 오문단 내용도 좀 길어서 뭐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자, 읽지는 않을 거지만 그 오문단에서 이제 이걸 나누고 있다는 게 사실 포인트죠. 중요했죠. 그쵸? 자, 보세요. 일단 이 생산 요소를 음, 여기 봅시다. 자, 즉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 즉각적으로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이나 자본은 가변 생산 요소고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큰 이제 그런 어떤 필지를 특정 시기에 막 목돈을 써서 막 빌리는 거고 막 이런 거라 이 토지는 단기적으로는 투입량을 즉각적으로 조절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또 토지를 빌려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토지는 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라고 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좀 가변 생산 요소라고 할 거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밀가루 투입량과 노동자 수를 늘렸다. 가변 생산 요소를 늘렸다. 그러다가 빵 가격이 더 오르게 되자 추가로 공장 부지를 빌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요런 토지 같은 개념은 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정 요소잖아. 그치? 자, 고정 생산 요소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걸 가변 생산 요소구나. 자,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잖아. 맞지? 응.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음. 자, 나에서 또 임대 비행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가 승객이 늘어나서 이제 운임이 오르니까 이제 비행기를 추가로 빌려서 이제 결국은 비행기 수를 늘렸다 이랬는데, 자, 이 개념 자체가 이제 마지막 문단의 개념이었을 거야. 자, 마지막 문단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볼게. 또 이 공장 기계 등과 같은 고가의 자본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용하는 대가가 좀 지대하고 유사해서 준지대라고 한다. 이것도 공급이 쉽게 늘릴 수는 없거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인데 장기적으로는 또 가변 생산 요소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이 지점, 즉 고가의 자본 설비의 경우도 이제 준지대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연결할 수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보다 준지대. 이렇게 되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연결했을 때 그 가에서 빵 가격이 오르자 이 노동자, 밀가루, 집시토, 입. 자, 그럼 이것을 가변 생산 요소로 볼 수 있니? 네. 자, 공장 부지 추가 빌린 거. 자, 이건 장기적으로 가변 비용이라고 본 거 맞아? 오케이. 응? 맞죠? 그다음 3번 가에서 A가 추가로 빌린 공장 부지를 단기적으로 가변 단기적으로는 이 토지 개념을 어떻게 보기로 했지? 우리가 고정 생산 요소로 보기로 한 거 맞잖아. 아시겠죠? 자, 나에서 B가 지불하는 그 비행기 임대료가 결국은 준지대입니다. 맞니? 오케이. 자, 결국 이 추가 투입을 한 그 자체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뭐 맞는 내용이죠. 자, 아시겠죠? 자, 일단 이 영상 여기까지예요.